네, 소개받은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은 내용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한테 허락된 시간만큼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저희의 일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울랄라랩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학주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섹션의 부분은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데이터 뱅크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 뱅크 자체가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분석이나 처리 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이런 AI 알고리즘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붙여가지고 AI 데이터 뱅크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데이터 뱅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아주 중요한 저희의 주장이고 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는 거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라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핵심 기술은 4가지 기술입니다. 이제 IIoT,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사물 인터넷 또는 센싱 기술에 대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술, 클라우드 기술, 요 4가지 기술이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것들도 다 요 4가지의 통합이 되는 거고, 이 4가지 기술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지능형 스마트 공장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 11년이 됩니다. 다음 달이면 만 11년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창업을 해서 개발을 계속 해오다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9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들도 아직 스타트업 맞습니다. 스타트업 맞고 창업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스타트업 기준에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R&D를 2011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2019년도에 첫 사업을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집계를 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공장 기준으로 103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사로 하면 87개 회사 정도 됩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20개 정도, 국내 공장은 8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특허들, 특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원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등록이 된 특허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요 통계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11월 30일 기준인데, 하루에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양은 2천억 건 정도 됩니다. 2천억 건 정도의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해왔고, 그동안 이제 나도 2016년도부터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씩 받아서 사업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기술은 그렇다 치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뭐냐라고 딱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큰 군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3가지 군이 저희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IoT 부분 쪽에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기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같이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기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제조기업들이 이제 이게 뭐구나라고 알기 시작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시각화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BI라는 거고요. BI라는 거. 그 다음에 인기가 있는 게 디지털 트윈, 최근에 이런 것들이 3가지가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이제 데이터를 센싱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데이터 분석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요 솔루션들은 저희 파트너사, 협력사들의 솔루션과 연계를 해주는, 저희가 수집된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솔루션들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이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이제 대표적인 게 5개 분야의 각각의 대표 솔루션으로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추가된 게
스마트팜 쪽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 쪽은 한 10종류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센서는 4종류 정도를 내부에서 개발을 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품군은 5종, 그 다음에 IT 솔루션 18종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확보한 IT 솔루션들인데, 다만 요 국내에서 스마트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하는 그런 솔루션하고는 조금 이제 갭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사업보다는 주로 이제 공장에서 직접 의뢰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리고 구축을 하는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면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지루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루한 이야기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린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일으킨 국가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이 2006년도부터 연구를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서 생각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국내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약간 갭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런 갭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적용 범위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주로 이제 ICT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화 시켜가는 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일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로 생산에 관련된 거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 생산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앞단에 있는 기획이라는 영역, 고객한테 생산한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송하거나 공급하는 영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요 범위를 더 넘어서 실제 고객을 발굴하거나 시장의 수요 분석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맨 끝에 고객의 평가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산업군으로 보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생산 품질만 집중을 하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 위한 룰이라고 본다 그러면 고객 평가까지 다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점으로 이 스마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스마트화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최근에 많이 들리는 기술들을 제가 위에다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뭐 AI 기술, AI 쪽에는 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게 있고요. VR, AR, AR을 합친 것을 XR이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5G를 넘어서 6G까지 거론이 되고, 빅데이터, OPC, UA 이런 기술들, 실제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러면요, 단위별로 맨 밑에가 현장이라고 치고 맨 위에가 이제 IT 영역이다라고 치면, OT와 IT를 이 기술들이 어떻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라는 걸 보면요, 맨 밑에 있는 센서 기술, PLC, HMI 이런 기술들을 엮기 위해서 각종 네트워크 기술들이나 IoT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PLC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OPC, UA라는 기술이 나오고요. 여기서 발생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구성이 되거나 굉장히 많은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 또는 엣지 디바이스 또는 포그 디바이스 컴퓨팅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엣지와 포그는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이제 랜선 또는 와이파이로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LTE라는 걸로 쓰고 있고, LTE의 속도를 더 강화시킨 5G, 6G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지는 공간에서의 처리하는 기술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IT 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뭐 VM이라든지 도커라는 기술, 그 다음에 많이 듣고 계시는 최근에 클라우드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빅데이터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대시보드 또는 BI, AI
AR, VR, 메타버스 등등의 시각화 툴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산업적으로 사용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안 기술이라는 걸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 실제 이 보안 기술은 IT 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하단에 있는 OT 쪽은 아직 보안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돼야 될 영역이기도 하죠. 밑에를 OT라고 그러고 위에를 IT라고 부르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이야기를 하는 NB-IoT나 로라, 시그폭스 이런 네트워크 기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얹어집니다. 지금 여기만 나열된 기술만 해도 거의 30개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익힐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이 기술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하나의 꼭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꼭지로 연결되냐면 맨 밑에 큰 레벨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컬렉팅을 수집을 하는 기술의 영역이고요. 중간에 있는 프로세서와 스토리지는 분석 처리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응용 기술, 시각화 기술, 응용 기술, 어플리케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 맥락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각의 기술들은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모으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고 보여지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술인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팩토리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밑에 있는 OT의 이종 간의 디바이스 또는 설비들의 데이터 연동을 어떻게 할 거냐.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데이터라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라는 영역이고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죠.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의 관계는 이 데이터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에 조금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 공장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이 솔루션들이 각각에 만들어지는 형상이고 만들어가는 회사들이 각각의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각각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요걸 통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보면 저희가 그 공장에 일을 하다 보면 SAP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 SAP ERP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종종 발생이 돼요. 근데 그걸 진행을 할 때 보면 SAP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여기 인터페이스를 맞추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이 단위 기술들이 다 각각의 DB를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 아까 제가 거시적으로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다 구축을 하게 되면 이 DB가 몇 개나 되고며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실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ERP 회사는 들어와서 현장의 데이터를 각자 연결하고요. ME에서도 각자 연결하고요. POP도 또 각자 연결해요. 프로젝트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회사에서 TPM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각자 연결한 설비들의 데이터를 여기에 가져오면 되거든요. TPM으로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연동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연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 뱅크라는 겁니다. 데이터 뱅크는 클라우드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라우드 그러면 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세요. 아마존 클라우드, MS 클라우드, 네이버, KT 이런 클라우드 회사에 맡겨야지만 클라우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런 회사에 있는 서버들만 클라우드라고 말하는 게 어렵고요. 서버에다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VM이나 도커 같은 이런 서비스를 얹어가면서 클라우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어쨌든 클라우드에다가 설비에 일어나는 OT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한쪽에다 다 모으자라는 겁니다. 요 밑에서 각각의 연결하는 그림들을 한쪽의 데이터 뱅크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각 솔루션이 필요할 때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 뱅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지원 사업은 이렇게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같이 위에 같이 구성하는 게 지원 사업의 핵심이라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뱅크를 올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AI를 적용하는 학습 셋이라 그러는데 학습 때 데이터 셋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는 것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조금 나열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각종 장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필드 버스들을 연동하는 수집하고 그걸 데이터 뱅크를 만들고, 그리고 이 데이터 뱅크에서 꼭 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꼭 제공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이나 API, SDK.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픈해 줌으로써 이런 솔루션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요걸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이제 각 기술들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잠깐 프로세스에 대한 롤을 이야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내지는 공장에서 이제 아젠다를 뽑기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 정의를 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 수립이 필요한 거죠. 생산력이냐, 품질이냐, 아니면 공정 타임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정 라인, 플렉시블한 유연한 공정 라인을 만들고 싶으냐, 설비 로스 또는 공정 로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을 줄이고 싶으냐, 이런 목표 수립을 먼저 하게 되고요. 이 목표 수립에 각각에 맞게끔 데이터 셋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 제가 샘플로 내놨는데, 생산력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생산량과 생산 라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퀄리티라 그러면 생산 조건이나 생산 조건에 맞는 재료 투입의 비율, 그다음에 일의 비율, 그 다음에 설비의 움직임의 비율, 그 다음에 NG와 OK에 대한 분량에 관련된 지적적인 정보, 딜리버리는 라우트나 그 버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고, 플렉시블한 그 라인을 하려고 그러면 공정 능력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스 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지 보존을 하겠다 그러면 그 설비의 상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모은다고 바로 의사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는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포함이 돼야 들어와야 그거하고 엮여져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룰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OT 영역의 기술들이 필요한 거였고요. 아까 제가 위에서 계층별로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IT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IT 기술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을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목표 수립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목표 수립에 맞는 설비의 구조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요건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거나 연기가 돼서 이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엊그제도 이제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5, 6년 내지는 10년 이내에 앞으로 스마트 공장, 제조 공장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아젠다입니다. 아까 독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장이라는 것이 고객의 니즈, 시장의 발굴에서부터 고객의 공급,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공급과 그 평가까지 아우르는 설계기에 생산, 물류까지 연결하는 전체 공정을 보는 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근본적인 목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조금만 좁혀보자고요. 그냥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의 입장에서 미래 생산형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제조공업은 한 회사가 모든 분과 제품 생산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제품, 단위 제품들은 가능하지만, 이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제조업들, 그 제조업들은 제일 밑에 뿌리 기업이 기본적인 재료나 원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각 협력사들이 부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생태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ESG 뭐 이런 이야기인데,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만간에 유럽이나 해외 쪽에서는 생산품의 탄소 발생량, 배출량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세금을 매기겠다, 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탄소 배출 비용을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그게 ESG 경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꼭지거든요.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 근데 내연기관은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의 납품 비용 외에도 탄소 배출이라는 세금까지 부담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단순하게 전기차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ESG라는 흐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본다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제조업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전기차로 가면 내연기관은 한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쓰이는데 전기차는 3분의 1, 1만 개 정도의 부품만 있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산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다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하는 산업군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조업들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위태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제조업들을 또는 협력사 체제 또는 유사 기업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파트너 기업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곧 돌아온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힘듭니다.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되고 수요되는 그 환경도 달라지는 입장에서 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각 공장 간의 생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고, 데이터도 우리 회사 것만이라고 하고, 내지는 폐쇄성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걸 최소한 협력된 기관 또는 작업되는 설비 내지는 공정, 하다못해 우리 회사 하나의 회사에 두세 개 열려있는 공장들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로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야 되는 데이터들을 협력사나 다른 공장과의 연계성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는 이게 자체가 협력기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룰이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제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공유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납품과 생산과 그 다음에 서로 발주를 받는 이 관계성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너트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현대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협력사한테 저희가 공급을 해줘요. 그럼 저희가 이 너트를 공급을 할 때 생산했던 기본적인 품질 데이터라고 하면, 이 품질 데이터와 너트를 같이 공급을 해주면 최소한 이 너트를 가지고 위에 있는 기업이 또 다른 제품을 만들거나 조립을 할 때 품질 검사의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고, 전체 공정에서 단위 공정에서도 품질 검사가 가능하게끔 되거든요. 공유가 위에 기업들 또는 밑에 기업들의 서로 간에 시너지를 주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는 거고, 기술들도 거기에 집중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요건들을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그동안은 MES나 아니면 단위 솔루션들, 당장의 모터 진단을 해야 된다, 내지는 안전을 위해서 레이저 센서를 도입을 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 사출기의 품질을 위해서 금형의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단위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계획들이 실행을 해보고 경험이 쌓였으니 이제부터는 이걸 합하는 개념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제 정의에 대한 룰과 맨 끝에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땅까지에 연계되어 있는 전체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모아지는 데이터들, 각 어플리케이션 또는 현장 OT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각각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데이터 뱅크가 결과적으로는 OT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꿈꾸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룰입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A, B, C, D 이 공장들은 다 회사일 수도 있고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각각의 다른 공장일 수도 있어요. 이 공장은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요건들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설비도 다릅니다. 근데 이 설비나 이런 데이터, 여기에 있는 공장들이 하나의 데이터 뱅크에 모이게 되면 이 데이터에 이제 위에 언제든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할 수 있는 이제 룰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A라는 공장이 TPM만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래도 더 저렴하게 B 공장, C 공장, D 공장, 나머지 이 공장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회사의 공장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공장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 클라우드 기술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서비스에 쓰게 되는 거지만 논리적으로는 단독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에 같이 쓴다라고 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공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공유하냐? 협력사일 경우 또는 관계사일 경우 또는 그 A라는 공장이 B라는 공장과의 어세스 권한을 서로 부여를 해주거나 내지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DB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범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가 주요 사업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사례들, 지금 구축되어 있는 공장들이 이제 대기업도 한 10군데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례들을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오늘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요 사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제가 바라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뵙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